대체 당신이 그렇게 모아두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부부니까 공유 재산을 썼다고 해도 무슨 말을 들을 이유 없잖아요. 맞아요. 숨기는 쪽이 성격 나쁜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합세해서 저를 깔보며 마음대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저는 기가 막혀서 현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한 가지를 물었어요. 그런데 통장 명의는 확인했어요. 네, 제 이름은 아름, 올해 42살이에요. 결혼한 지는 17년이 되었고, 그전까지는 회사에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근처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민준과는 회사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지극히 평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본색이 드러난 것은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남편은 아직 일 때문에 귀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집 안으로 모셨더니 시어머니는 거실을 보자마자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너는 이런 시간까지 빈둥거리면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니? 내 아들 민준이는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네, 저는 텔레비전은 켜놓긴 했지만 방금 전까지 저녁 식사 준비로 주방에 서 있었어요. 빈둥거린다고 하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전에 집안일을 마치고 파트타임 근무 후에 장을 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저도 할 일은 하고 있다고 속으로 답답했지만 죄송해요 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코웃음을 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저녁 식사에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 오늘 저녁은 고작 이게 다야? 열심히 일하는 민준이가 불쌍하네. 오늘은 카레랑 샐러드예요. 샐러드는 냉장고에 있는데요. 그런 성에 없는 요리를 먹이다니 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거니? 저에 대한 비난을 넘어 부모님까지 모욕하자 저도 화가 나서 무슨 용건으로 오셨어요? 라고 조금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넘어 무서워라. 저녁 식사 본 것만으로 그렇게 화낼 건 없잖아 라며 일부러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모처럼 와주신 시어머니한테 뭐라도 내놓을 생각은 보통 안 하는 거니? 아이고, 차도 안 내놓고. 센스 없는 사람이네. 정말 민준이가 불쌍해 몇 번이고 민준이가 불쌍하다고 강조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차를 내드렸어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도 시어머니는 맛이 싸구려네라며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을 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저도 젊었고 남편의 어머니에게 신경을 써야 하나 싶어 반론하는 것은 피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빌미로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저에게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네, 게으름만 피우고 칠칠 맞다며 불평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사사건건 지적을 당하는 것에 지쳐버린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상의를 해봤어요. 있잖아요. 어머님한테 당신이 집에 오는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말해줄 수 없을까요? 왜? 어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당신도 봤잖아요. 밥을 차려도 집안일을 열심히 해도 어머님은 계속 저한테 불평만 하시잖아요. 그거야 아름 씨가 좀 더 열심히 하길 바라니까 어머니도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지? 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연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오시면 저녁 준비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직접 말해. 하지만 어머니도 우릴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잊지 마. 남편은 시종일관 이런 식이었고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걱정해주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요리를 공부해도 시어머니는 틈을 찾아내듯 입술을 비죽이며 결코 저를 칭찬하는 일은 없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가져온 채소가 유통기한이 임박했길래 그걸 저녁으로 낸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그렇게 시든 채소를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내놓다니 라며 투덜거렸고 저는 비로소 이것이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은 것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집요한 지적을 받다 보니 저는 시아버지께 상의를 드렸어요. 연락도 없이 몇 번이고 찾아오셔서 곤란하다는 것, 시어머니 몫의 식사를 준비해야 해서 힘들다는 것을 돌려서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우리 집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는지 미안해하시며 정중하게 사과하셨어요. 친구들하고 저녁 먹으러 나간다고 해서 아름 씨한테 폐를 끼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정말 미안하네. 아니에요.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하도 자주 나가길래 식사비라도 하라고 용돈을 줬는데 자네가 받지는 않았지? 유감이네. 아, 정말 미안하네. 시아버지는 시종일관 저에게 몇 번이고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시아버지가 단단히 말씀해 주시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괜찮을까 싶어 저는 시어머니의 험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항해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너 우리 집 양반한테 고자질하다니 정말 못돼 먹은 애네. 나는 너희를 생각해서 일부러 상태를 보러 가준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보통은 내가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폐를 끼친다니 뻔뻔하구나. 내가 친정에서 예의범절을 못 배운 걸 내가 교육해주고 있는 거니까 감사해도 모자랄 판이야. 말씀은 그렇지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일일이 허락받고 가는 엄마가 어디 있니? 저희 부모님이라면 그러시지 않아요. 정말 뻔뻔하네. 시집 왔으면 남편 가족의 규칙에 맞추는 게 도리 아니니 무슨 말을 해도 흥분해서 마지막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목소리로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더니 그대로 전화는 끊어져 버렸어요. 아마도 시아버지가 안 계실 때를 노려서 전화한 것 같아서 시아버지께 다시 상의를 드리는 것도 폐가 될 것 같아 참았어요. 그리고 빈도는 조금 줄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고 위로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져서 시어머니에게 오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져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합세해서 저를 비난하게 되었어요. 대체 아름 씨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맞아. 민준아, 더 말해줘. 용돈도 내가 버는데 조금밖에 못 받고. 너무하네. 정말 악처가 따로 없네. 제가 준비한 식사에 불평을 하면서 계속 먹고 제가 청소한 거실에서 두 사람은 담소를 나눴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목욕 준비 정도 해줘라며 남편은 저에게 수건부터 잠옷까지 준비시키려 했어요. 그걸 말리기는커녕 시어머니는 센스 없는 며느리 때문에 불쌍하다며 시종일관 남편을 안쓰러워하며 편들기 바빴어요. 시아버지께는 다시 상의를 드렸고 또 한 번 정중한 사과를 받았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행동이 해결되지 않는 것에 저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계속되던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말뿐이었고 분명히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그것을 내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냐며 오히려 차갑게 쏘아붙일 뿐이었어요. 일이 발각된 것은 또 시어머니가 식사 시간을 틈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어머님, 그 목걸이. 어머, 남이 하고 있는 걸 탐내다니 정말 천박한 사람이네. 시어머니의 목에 걸려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잃어버린 목걸이였어요. 조금 특이한 장식이 달린 드문 모양의 것이라 적어도 제가 잘못 볼 리가 없었어요.
그것을 시어머니는 제 눈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려주세요. 뭐, 듣기 거북하게. 내가 훔쳤다고라도 말하는 거니? 남의 것을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수준 알만하네. 승리에 찬 듯한 미소를 짓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목걸이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를 질렀고 마침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남편이 현관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저를 힘껏 밀쳤어요. 벽에 세게 부딪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걸 내려다보며 남편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저를 비난했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네. 당신, 내가 없는 데서 어머니를 괴롭혔구나. 그래, 민준아. 아름 씨가 정말 못됐어. 나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야. 들어봐요. 지금 어머님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 내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내 거란 말이에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 오늘은 외식해요. 당신은 제대로 반성하고 있어? 다정하기도 해라.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렇게 내뱉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목걸이를 되찾지 못한 충격과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편을 든 남편에 대한 분노로 지금까지의 울분이 폭발해 복수를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중으로 몇 번째인지 모를 시아버지께 상담을 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사과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때문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질리지도 않고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여전히 보란 듯이 목걸이를 흔들며 제 반응을 즐기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일부러 깜빡하고 못 산 게 있어서 잠깐 집을 비워도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한테 뭘 시키려 한다며 잔소리라도 날아왔겠지만 시어머니는 생긋 웃으며 좋아. 나라면 천천히 다녀와도 돼. 항상 집안일 때문에 힘들잖아.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30분 정도면 돌아올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를 집에 남겨두고 외출했어요. 가까운 사람의 아기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슈퍼 주차장에서 혼자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누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만 손에 넣으면 저는 복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해줄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온 제가 본 것은 거실에서 남편과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 너무 늦길래 우리 둘이 먼저 먹어버렸네. 오늘은 평소보다 저녁이 부실하네.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어머님께 집을 부탁드렸던 건데. 변명은 됐고 다음부터 조심해. 시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더 기세등등한 남편을 보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야채 쪼가리밖에 남아있지 않은 냄비를 보고 제 몫을 남겨둘 생각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화도 나지 않고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반성할 미래 같은 건 없는 거겠지? 저는 저녁 식사 뒷정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역시나 그 장치는 작동한 것 같았어요. 그것을 보니 남편이 저를 비웃는 미소가 평소보다 더욱 추하게 보였어요. 승리에 찬 듯한 그 미소가 목걸이를 과시하는 시어머니와 꼭 닮아서 왠지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복수의 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남편이 쉬는 날,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거실로 불러냈어요.
싱글벙글 기분 좋아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있잖아. 왜 말 안 했어? 무슨 얘기요? 통장 말이야. 그렇게 돈이 많으면 말해줬어도 좋았잖아. 이걸로 당신도 어머니한테 효도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침이 떼지 마. 당신 통장 얘기야. 아. 목소리가 나왔어요. 놀라는 기색도 없는 저를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어도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새집 견적서를 꺼내 테이블에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랑 아버님, 당신이랑 나 이렇게 2세대 주택으로 새집을 계약하고 왔어. 계약하고 왔다니 무슨 말이에요? 눈치가 없네? 당신 통장 돈으로 계약을 하고 왔다는 말이잖아. 일시불로 사면 빚도 없고 깔끔하고 좋지. 잠깐만요. 왜 마음대로 결정해요? 아름 씨, 역시 내가 싫은 거구나. 그래서 같이 살기 싫다는 거지? 적당히 좀 해. 어머니한테 실례잖아. 실례는 누가 하고 있는데요? 허락도 없이 남의 돈에 손을 대는 당신들이 훨씬 실례해요. 당신들이라니. 역시 못 배운 사람은 정말 말하는 것도 싹수가 노랗다니까.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하는 두 사람에게 저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느라 필사적이었어요. 어딘가 저 자신도 참 못된 인간이 되었다고 기가 막히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이 두 사람이니 복수하겠다는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침 좋은 새집이 나와서 그냥 계약해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미 늦었어. 대체 당신이 그렇게 모아두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부부니까 공유 재산을 썼다고 해도 무슨 말을 들을 이유 없잖아요. 맞아요. 숨기는 쪽이 성격 나쁜 거죠. 그런데 통장 명의는 확인했어요. 네, 제 말에 굳어버린 두 사람. 그 모습을 보고 드디어 참지 못하고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은 통장 명의를 들여다보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요. 본 그대로예요. 왜? 어째서 우리 집 양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야? 왜라니요? 제 통장이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럼 뭐야? 당신 아버지 통장을 훔쳤다는 거야? 이 도둑 고양이. 도둑은 누구죠? 자물쇠로 잠가둔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걸 굳이 뜯어서 가져가 놓고는? 그건 당신이 소중하게 숨겨두니까 그랬지. 해에 며느리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건 훔쳐도 된다고 어머님은 그렇게 배우셨나 보네요.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말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요. 아버님이 왜 저한테 이걸 맡기셨는지 알아요? 네. 왜라니?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요즘 씀씀이가 해퍼진 이유. 일 쉰다고 하고 두 분이서 여행 다니셨죠? 그것도 일 쉰 이유가 내가 열이 난다, 친정에 갔다라고 마음대로 회사에 말씀하셨다면서요. 부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기가 막혀 하시더라고요. 점점 자신들의 입장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았는지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몹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걸로 용서할 마음은 이제 없었어요. 서로 말없이 있자 마침 타이밍 좋게 딩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까지 가서 손님을 거실로 모시자 두 사람은 히익하고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시아버지께 연락을 해두었던 거예요. 당신, 왜 여기에? 내가 몇 번이나 말했나? 아름 씨한테 패 끼치지 말라고. 하지만이고 뭐고 없어. 당신들은 대체 언제쯤 분수를 아는 행동을 할 건가? 아버지.
이 여자가 아버지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라니.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렇게 가르친 기억 없다. 나이 먹어서 어머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내 하나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면서 뭐가 네 여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은 소중하게 대해주셨고요. 소중하게 대접받지 못했다는 건가요? 나는 당신 고생 안 시키려고 일하고 나름대로 저축도 해왔다고 생각하네. 돈 걱정 안 시키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가능한 한 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야, 며느리 괴롭히는 것도 눈 감아 달라는 건가? 그건 무슨 변명이라도 하려 하면 시아버지께 100배로 반격당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잔뜩 움츠러들어 고개를 숙인 두 사람에게 시아버지는 통장건에 대해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참고로 아름 씨에게 맡긴 통장 말인데 나는 아름 씨에게 이렇게 말했네. 당신들 두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주의를 줘도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 폐를 끼치고 있는 게 미안하니까 폐 끼친 값으로 받아달라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들은 그 돈마저 훔친 데다 집을 샀다고? 더 이상 내가 당신들에게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전에 저는 시어머니의 목을 가리켰고 무사히 목걸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이게 했어요. 이렇게 조용해진 거실에서 완전히 풀이 죽어있는 남편에게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네. 왜라니요. 이 정도 일을 저질러 놓고 아직 부부로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당신이 화난 건 어머니한테만, 당신한테도 기가 막힌 게 당연하잖아요. 싫어. 난 이혼 안 해. 그럼 재판할래요? 당신들이 한 짓, 법원에도 회사에도 전부 까발려지겠지만. 아, 맞다. 자물쇠 뜯고 통장 가져가는 거 제대로 찍어뒀어요. 당신들 두 사람이 필사적으로 낑낑대면서 자물쇠 부수는 모습도 확실하게 찍혔더라고요. 뭐, 거짓말이지. 그런 짓을 해놓고 남한테 도둑소리 할 수 있다니.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아무튼 그런 것도 전부 공개될 거고 마음대로 쓴 아버님 돈 3천만 원이랑 저에 대한 위자료랑 재판 비용도 그쪽이 부담하게 될 텐데 어떡할래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아직도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아버님께 설교라도 해달라고 할까요? 완전히 기가 죽은 남편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아내고 저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께 받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 시어머니로부터의 패 끼친 값과 위자료로서 다시 시아버지께 받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시아버지의 감시 아래 죽어라 일해서 시아버지께 합계 1천만 원을 갚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 한 번 전 남편에게서 복연을 바라는 듯한 메일이 모르는 주소로 왔지만 무시하고 삭제해버렸어요. 저는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해방된 덕분인지 컨디션도 좋아지고 시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자유롭게 지내고 있어요.